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라는 국가는 도대체 어떠한 체제 원리의 국가인가? 그런 관심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흔히 국내외 역사학자들은 왕권과 신권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달성해서 조선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장기 지속할 수 있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조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오래전부터 들을 때마다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조선 왕조를 둘러싼 국제 조건입니다. 조선 왕조의 왕권과 신권이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한 듯이 보이는 것은 자기 완결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요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고찰하지 않느냐, 늘 그런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숭정 후 조선의 제후와 대부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다루는지 차츰차츰 강의가 진행되면서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국왕은 이시 왕조 그 국왕은 중국의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중화세계의 제후의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양방 관료들 또는 사대부들은 이 중화세계에 있어서 대부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제후와 대부라는 것은 중국에서 크게 말해서 송대 이전에 10세기 이전에 중국의 어떤 고대의 국가체제의 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요, 제후는 국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을 가지고 그 자손을 처한다, 예우한다, 살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대부는 채를 가진다 했습니다. 채라는 것은 복록으로 받은 어떤 그 토지를 말합니다. 그 채를 가지고 그 자손을 예우한다 하는 이런 때 이 채가 바로 가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가르침을 적은 논어를 보면은 국을 가지거나 가를 가진 사람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유국 유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 왕조의 양반 관료들은 어릴 때부터 이 논어라는 책을 읽고 수백 번도 읽고 외우고 했는데, 그때 유국 유가자, 국을 가지거나 가를 가진 사람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불환과, 자기 재산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불환과의 화한 불균, 불균을 걱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이나 가에는 거기에 속한 백성이 있습니다. 민이 있습니다. 이 민의 살림살이가 고르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다시 말해서 국을 가지거나 가를 가진 사람은 통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이 국가를 영어로 nation, state, 이걸 국가로 하지만은 두 음절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국가는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국이나 가를 언급할 때는 국은 제후의 영토, 재산이고, 그 다음에 가는 대부의 영토나 재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 계급들의 영토, 다스리는 그 단위, 거기에 토지와 백성을 가지고 국이라 했고 가라 했죠. 이 국과 가의 상징은 묘입니다. 나라, 국에는 종묘사직이 있죠. 그 다음에 대부들의 가에는 가묘가 있습니다. 사당이 있는 거죠. 이 묘가 있어서 4대 이상의 조상을 제사를 지낼 때 하나의 종이 성립하고,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 가의 정통성이 이렇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가에 속한 백성들, 이 국가 가의 토지를 분배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서민들은, 민은 가와 묘가 없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제살 예가 없죠. 서물에 서민은 예가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후와 대부의 이와 같은 존재 형태가 중국의 전국시대 이래로 크게 말해서 주나라 이래로 쭉 중국 고대 국가의 하나의 위계적 질서를 형성해 왔는데요. 이게 뭐 송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 왕조의 건국자들은 주례 또는 예기를 근간으로 해서 나라의 기본 질서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역시 이런 제후와 대부의 신분 감각을 가졌는데요. 조선 왕은 제후로서 조선이라는 호를 가진 국을 가지고, 대부는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사품 이상의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뭐 사품을 가지고 통정대분이 또는 그 이상을 가선대분이 또는 숙록대분이 이런 식으로 대부 작호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건 종사품 이상의 고관들이 대부라는 작호를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그 작호가 단순히 형식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소개드린 그 신분 감각이나 어떤 그 상호 질서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선 왕조를 형성했고, 그대로 19세기까지 쭉 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 왕조는 동시대 중국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조선 왕조가 이런 제후와 대부라는 중국 고대 국가의 질서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물론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신분제가 여전히 발달하고 있었다든가 노비제를 비롯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국제적 조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선 왕조의 국왕은 중국의 천자가 보응하는 제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자료는요, 1724년에 조선 왕조의 국왕, 그 하차연인으로서 국왕, 그 영조의 이름은 이금입니다. 이금이 당시 중국 청해 황제로부터 국왕으로 책봉될 때 받은 문서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앞에 보면은 봉천고명, 중국의 황제가 하늘을 받들어서 임명을 한다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세자 이금을 왕으로 봉하노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 중국 황제의 고명이라 그러는데요. 비단 폭에 적힌 이 고명이 바로 조선 왕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 권위에, 지고한 권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황제는 이와 같은 책봉문서를 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이 중국 황실에 올리는 여러 가지 외교 문서에 찍을 도장도 하사를 했습니다. 이 도장은 조선 국왕지인인데 1653년 효종에게 내려준, 중국의 숭덕 황제가 효종에게 내려준 그 조선 국왕지인입니다. 함자로 이렇게 조선 국왕지인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만주어로도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국왕은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를 가지고 표라했는데, 이 표문을 보내거나 또는 중국의 황후나 그 황실, 황세자에게 보내는 문서를 전이라 했는데, 그 전문에 이와 같은 그 조선 국왕, 중국 황제가 내려준 조선 국왕지인을 날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국 하늘을 대신해서 제후를 봉하는 천자의 책봉, 그 문서와 그 인장, 이것이야말로 조선 영내에서는 누구도 그것과 다툴 수 없는 최고의 권위의 밑받침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종래 연구자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 왕조의 국가 체제를 논할 때 조선 국왕의 권위와 조선 신하들의 권위, 왕권과 신권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주변의 약한 국가가 실리를 취하는 실리 외교였다 이런 수준으로 그것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저거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리 외교 수준이 아니라 조선 국가 체제의 기본,
원리, 그 골간, 중추로서의 그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국왕만 중국의 봉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육이라는 사람을 지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왕조는 중국에서는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드물게만 나타났던 추존, 조상을 그 신원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벼슬을 다시 복구하는 복작의 그 풍조가 대단히 강력했으며 조선의 왕조의 정치사는 특히 16세기 이후의 정치사는 조상의 추존과 복작을 위한 신원의 역사였고 그것은 정변이 거듭됨에 따라서 피가 묻어있는 그와 같은 역사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 국왕도 어쩔 수 없는 도학의 정통이 성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18현 가운데 위에 4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조선인들인데요. 조광조 이하, 송시열, 박세채까지 한 10서너 명의 그 명현들이 이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 배향이 되어서 일종의 성인의 반열로 추존이 되었는데 도학의 정통의 성립과 더불어 그것은 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왕권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선 특유의 그 왕권과 신권 상호 간의 상호 경쟁적인 어떤 권위의 관계가 성립한 데 뒤에는 조선 특유의 전통 종교, 조상신을 모시는 친족 집단의 성장과 더불어 국제관계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국제관계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육일이라는 사람은 1576년에 태어나서 1619년에 43세에 죽었는데요. 이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 전라도에 25개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이 25개의 명문 가문에서 강진을 대표하는 이후백가의 손자입니다. 이 이후백이라는 사람은 선조조의 그 광국공신으로서 이조판서 했는데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중국 명에 가가지고 조선 왕실의 계보를 바로잡는데 큰 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신의 반열에 들었는데요. 또 청백리이기도 하고 이후백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관료와 공신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따라서 이 명문 가문을 형성할 조건이 할아버지 때 이미 성립했다. 현조 아주 그 벼슬이 높게 도달한 조상 바로 이조판서죠. 그 다음에 학문, 충절, 행실 이런 것이 덧붙여서 이제 명문가, 명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소위 대부의 가문을 이조판서 정도 되면은 충훈대부, 가선대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벌써 이조판서라는 그 벼슬의 조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공신이기 때문에 충절로서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후백 당대의 호남을 대표하는 명문가로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손자인 이육일이가 1597년에 정류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시화에서 종군을 합니다. 종군을 해서 공을 세우는데 이때 이후백 공신의 후손이라 해서 선조가 특별히 어여삐 여겨서 구품의 품직을 하사합니다. 이후 이 조상의 엄덕을 입어서 1615년에 나이 39세에 제주 통판이라는 하급 무관직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함흥판관으로 납니다. 이 무과에 급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질이 출중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문과도 못하고 문과를 못하면은 일찍이 무과로 돌아서서 무과에도 급제를 했는데 나이 40이 이르도록 무과에 급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자질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1619년에 심하의 역에 참전을 합니다. 당시 후금, 이 여진종이 발흥해서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운 다음에 명을 치죠. 명을 칠 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원병을 보내라 해서
그 당시 광해군이 약 한 1만 5천 명의 원병을 보낼 때 그때 압록강을 넘어서 이 요동으로 갑니다마는 저 원정군, 구원군 좌영의 중군장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금의 부대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이게 이제 심하의 역입니다. 근데 이때 강홍립 장군의 희하 좌영장 김응하는 이때 마찬가지로 전사를 했는데 이때 명나라 황제로부터 큰 포상을 받고 조선 조정으로부터도 상당한 그 수준의 이순신 장군 수준의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휘하의 중군 이유기는 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 1680년에 이유길의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를 추존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벌써 세월이 60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처음에는 조정에서 오래된 일이라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 집권 노론 세력이 여론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노론의 중심 인물들이 그리고 이 호남의 이 사림들이 그의 호응을 해서 드디어 1681년에 대부로 올랐습니다. 가선대부 병조 참판이 됩니다. 이 문과는커녕 무과도 하지 못한 나중에는 한 6품 정도의 품계를 가진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을 갑자기 가선대부 이 정삼품직의 그 병조 참판으로 추정을 해서 대부직으로 이렇게 받답니다. 근데 그 자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후손된 입장으로서 자기 선조를 높이는 것 또는 억울함을 싣는 것, 벼슬을 높이는 것은 후손된 자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행동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1712년에 해남에 충무사라는 원사가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을 배양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이 충무사에 배양이 되고요. 이후에도 후손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1796년입니다. 무려 또 그것부터 84년이 지나서 조선 국왕 때입니다. 이 국왕 정조는 중국 이미 사라져 없어진 명나라 황실을 받드는 존주대이 중국의 정통적인 공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그 요순 이래의 중국의 전통 문명을 존숭한다는 게 존주죠. 이 존주록을 편찬하는데 여기에는 임진왜란 때나 이후 광해군 인조 때 이 청나라의 한거를 하다가 죽은 조선의 의사들을 기리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와 같은 책을 편찬하면서 이 이유기를 그에 포함시키고 이유길의 자손이 어디 있느냐 이때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1799년에 이 이유길의 5세손 이의상이 서울로 불려와서 임금을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681년 우리에게 내려준 우리의 5대조에게 내려준 가선대부 병조 참판에 봉한다는 그 고신의 연호를 그때 강희 연호가 청나라의 연호가 서여져 있었는데 이거를 숭정 연호로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문서입니다. 교지인데요. 왕이 관료들의 어떤 그 직이나 록을 이제 봉하는 그와 같은 그 문서인데 교지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먼저 내려진 것입니다. 1719년인가요? 그때 내려진데 그때 보면은 교지, 통정대부, 행, 영유, 현령, 평양, 진관, 병마, 절제사, 도위, 이육일을 정직한다. 가선대부, 병조 참판자 해놓고 강희라 해서 당시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80년 뒤에 그 5세손이 이 강희 이거 곤란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쓴 교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청나라의 신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곤란하다. 좀 바꿔주시오 해서 숭정으로 바꿉니다. 숭정.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조정에서 다시 교지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교지를 다시 발급을 하면서
연호를 그 빨간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만 숭경 102년 기축 그러니까 1799년 숭경이라는 것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연호입니다. 이 마지막 황제가 즉위한 이래 102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망해버린 나라,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연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숭정 102년이라는 연호로 이미 발급된 교지를 다시 발급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 향촌에 이 강진에 사는 어느 양반 대부 신분의 후손이 나는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고 명나라의 신하올시다 좀 고쳐주시오라고 했을 때 조정은 그것을 거역할 명분이 없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운 행위를 상찬하고 기리고 해서 기꺼이 다시 재발급해주는 이와 같은 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유길은 그로부터도 더 한 30년 지나서 1828년 이때는 아예 숭정이라는 연호를 쓰는데 숭정 202년에 영의정으로 봅니다. 이 숭록대부, 대부로서는 가장 높은 반열에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봉합니다. 이 무가도 하지 못하고 전사할 당시의 지위가 한 6품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죽은 지 한 200년이 지나면서 몇 차례 추존의 결과 당대 최고의 대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정도의 추존은 이순신 장군 또는 권율 장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급의 중군장, 이순신 이하에도 16명의 중군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군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2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대부가 되는 데에는 그만한 격절이 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백이라는 공신 가문의 명문 가문의 후예다. 두 번째는 명나라를 도우러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도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충절이 다른 무엇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그 이후백의 후손이라는 가문의 이 후광에다가 본인 자신의 그 대청투쟁,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200년 만에 이 가문을 조선 최고의 숭록대부 반열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왕조 18, 9세기를 관통한 정치 문화의 기본 주류입니다. 이 기본 주류를 만든 사람이 잘 아시는 대로 송시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송시일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역사적 위치를 사라진 명제국, 명이야말로 그 혈통에 있어서 존주대희, 중국의 정통 문명, 공자의 가르침을 성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중국 전통 문명의 가장 떳떳한 계승자인 이 그 명나라, 그 명나라를 받드는 존주대의 또는 대명의리라 합니다만은 이것을 그 확립한 분이죠. 그리고 이 송시열이 나중에 18세기가 되면은 송자로 추존이 됩니다. 그 자손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송시열 선생은 주자승생의 버금가는 공자, 맹자, 주자의 버금가는 조선의 공자다, 주자다 이런 뜻이죠. 송자대전이라는 문집을 송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조선국왕 정조는 스스로 이 송자대전을 적극적으로 편찬하는데 그걸 장려하고 도움을 줍니다. 왕조 스스로도 송시열을 주자의 반열에 입각하는 성인으로 추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송시열을 받드는 서인과 노론 세력들, 그 출발은 조왕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이 도통은 연산군이나 광해군과 같은 폭군들의 그 불륜, 그 물리치고 떳떳하게 그 인륜의 도리를 밝힌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조선 양반들의 빛나는 어떤 도통을 밝히고 확립한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명나라의 황제를 받드는
사당을 만들어라 해서 그게 지금 저 충북 화양계곡에 있는 만동묘죠. 이 만동묘라는 이 서원이 터가 지금 이렇게 나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1697년인가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이 만동묘가 세워져서 조선의 사림들이, 양반 대부들이 중국에 사라진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만력 황제를 이렇게 제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선 왕실이 그의 질세라, 이 창경궁 뒤에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만, 흰색이 그 제일 앞에 보이는 높은 빨간 큰 건물이 이제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그 창경궁 저 뒤편에 대보단이라는 또 하나의 제단을 세워가지고는, 여기는 명나라의 건립자인 홍무제, 주원장 홍무제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만력 황제,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 황제, 이 세 황제를 모시는 제단을 세운 것이죠. 먼저 시위를 당긴 것은 송시열 그 집권 세력의 만동묘입니다. 이 만동묘에 대항해서 군권의 대응으로서 궁궐안에 이와 같은 대보단을 세우고 중국의 삼황제를 제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도 나와 있고, 제가 또 이 시간에서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만동묘 제사에 가장 성의를 보인 임금이 영조와 정조인데요. 이 정조라는 임금이 1792년에 이 대보단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는 말이, 오늘은 바로 우리 동방이 다시 지엄을 받은 날이다. 아, 황제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 이게 만력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방이 다시 지엄, 동방, 우리 조선이 지어진 것은 명나라 주원장이 지어준 거죠.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런데 중국의 만력 황제가 군대를 보내줘서 나라를 지켜줬으니까 나라를 다시 지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 황제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오늘은 200년째가 된다. 해마다 이 날이면은 공손히 절하기를 감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명예몰락을 슬퍼하는 정성을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법을 우리 집의 법을 살펴 지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후는 자기 집을 가지고 국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조는 분명히 조선의 왕실을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가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서 조선의 왕은 스스로가 하나의 대부적인 어떤 의식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이 왕실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정조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벌써 국가 가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서 국의 주인인 국왕 스스로가 왕실을 하나의 아가로 의식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어떠한 체제 원리의 국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국왕과 양반 관료들 간의 왕권과 신권 상호 간의 조화로운 어떤 견제와 균형, 그러한 이야기만으로는 그 조선 왕조의 실태를 다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 왕조의 국가 체제의 본질은 예의 국제적 위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하늘색 바탕은 중화색입니다. 중화색이라는 바탕 위에서 하늘을 대신하는 이 천자가 제일 꼭대기에 놓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왕 제후가 놓이고, 그 다음에는 조정의 고위 관료, 대부, 양반 관료들이 놓이고, 그 밑에는 이와 같은 대부들의 후보군으로서 선비군이 또 놓이고, 그 밑에 일반 서민들, 상민과 노비로 이루어진, 크게 말해서 왕과 양반과 상민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위계가 중국 고대의 국가체제인 천자, 제후, 대부, 서라는 질서 감각, 그 예의 위계를 빙자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조선 왕조의 국가 체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는 상호 복무의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천자는 제후를 봉하고 제후는 천자를 섬기고 제후는 대부를 봉하고 대부는 제후를 섬기고 봉할 때는 토지를 줘야 됩니다. 왕은 왜 왕인가? 토지를 주기 때문에 왕이죠. 대부는 왜 대부인가? 예, 밑에 있는 사와 백성들에게 뭔가 록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주는 관계 그리고 받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이 상호 보호와 섬김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천자에서 오기 때문에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이 천자이기 때문에 제후는 제후대로 자립하고 대부는 대부대로 자립하고 사는 사대로 서는 서대로 자립하는 이 일종의 원심력에 의한 발산 분산의 경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조선왕조의 국가체제인데 이 둘러싸고 있는 중화체제가 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위기에는 장기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부도 어느 양반도 조선의 왕을 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개항 이후 이 중화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 예의 국제적 위기로서 조선왕조의 체제도 동요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